예, 첫 소식 미리 부는 내년 총선 바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국내 정치 얘기를 다루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 사안이니까. 네. 다음 주쯤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인재 영입이 본격화될 것 같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즉 8월이죠. 8월부터 인재영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예. 위원장은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맡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앞서 5월에 공천률을 조기 마련하고 정치 신인의 20%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는데 네. 인재영입에선 계파 갈등과 분열을 원천 배제하고 끝까지 원팀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민주당이 우선 구성하는 인재영입 기조는 집권 여당의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여당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하는 방향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방점은 경제 전문가, 이른바 경제통에 모아집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맞물려서 민생 경제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안보를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인재 영입도 예상됩니다.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인재 영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메이저리그 선수인 박찬호 선수, 또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 소카의 이재용 대표 등이 물망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일단 개별 인재 영입보다는 보수 대통합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이 더 민감한 이슈거든요. 예.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관계 설정, 특히 우리공화당은 지금 태극기 부대와 친박 민심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 두 보수당이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제3지대 구성 등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경제에 집중해서 네. 인재를 영입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제통상 분야, 네 맞습니다. 무역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이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인재 영입의 어떤 그런 특징 이런 것은 이 국제통상 이쪽으로도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 경제 침략 대책위원회 간사도 예. 옹호기영 변호사라고 하는 국제통상 전문가가 맡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 경제 침략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제통이 기존의 이제 민생경제 측면의 경제학자 출신의 경제통뿐만 아니라 네. 국제통상 변호사라든지 국제통상 전문가들도 인재영입 대상 중에 인재영입 대상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이 비리대표제의 원래 취지가 전문가들을 좀 많이 국회에 보내자, 네. 국회의 전문성을 좀 갖게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뭐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네.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그 양정철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활동이 갑자기 좀 늘어나고 있어요. 눈에 네, 띄고 맞습니다.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경제 분야로 집중될 것이다. 인재 영입 방점이 경제통에 찍힐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석의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양정철 원장은 문재인의 남자, 흔히 이제 문재인의 남자라 불릴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양정철 원장의 행보를 보시면 6월에는 전국 주요 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 현안을 논의했고요. 지난 23일에는 LG경제연구원을 시작으로 25일에는 현대차의 글로벌경영연구소를 방문했고 오늘은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습니다. 또 8월 2일에는 SK경영경제연구소를 방문하는데요. 1, 2주 사이에 4대 그룹의 경제연구소를 모두 다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양정철 원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4대 그룹을 찾느냐에 대한 분석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에는 재벌 개혁을 했지만 예. 결국에는 투자 고용 촉진 차원에서 재벌 다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 양정철 원장도 4대 그룹과 만나서 재벌의 애로사항을 듣는 가운데 정책과 입법을 통해서 대기업이 원하는 투자 고용 촉진 예산을 마련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예. 나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경제에 집중해서 확실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야당 중에 뭐 제1야당이니까 안 볼 수가 없겠는데 네.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한국당의 지금까지 기조라든지 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한국 경제가 파탄이 났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결국 한국 경제는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보수 야당의 주요 무기가 이 안보 위협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로 돌아서면서 지금 보수 야당으로서는 지금 강조할 수 있는 것이 경제 실정, 경제 파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일본의 경제 심리학으로 수출과 뭐 내수 등의 국내 실무 지표가 안 좋아질 것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것을 꼬투리 잡고 좀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당에서는 지난 6월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2020 경제 대전환 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학 교수들과 한국당 내 경제통 등 무려 77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였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총선용 경제 공약을 대거 발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적인 공약보다도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막말, 네. 돌발 행동 이것부터 좀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김 빠지게 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그러면 다뤄질 구체적 공약, 중요 공약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각 당에서 공약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취재와 20대 총선에서의 공약을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는 역시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저소득층 지원 등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꼽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구명 일자리 출범식도 있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구명 일자리, 네. 또 나아가서 군산형 일자리 등 지역형 일자리를 유치하는 공약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관건은 최근에 이제 일본의 경제 심리학이 장기화되면서 이것이 연말이나 내년까지 갈 경우에는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치에서 공약이라는 것이 지역, 계층, 이념에 따른 이해관계가 갈등의 주요 포커스였지만 네. 이 일본의 경제 심리학에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반일 의지를 강조하면서 최근에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반대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한국의 외교 실패가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던 한국당은 지지율이 하락했거든요. 이런 민심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판도가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경제 침략과 지금 국제 정세를 안 볼 수가 없죠.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에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네. 다녀갔는데 네. 당시에 제일 관심이 있었던 그런 관심이 갔던 문제가 호르무즈 파병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후에 이렇다 할 보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부 신문들에서 국제 정세를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나라가 호르무즈에 파병 지원을 가는 건 아니야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기자들도 계속 국방부와 청와대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입장을 밝히기를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지원은 결정된 바 없으나 인근 해역에서 한국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즉 원론적으로는 결정된 것은 없으나 인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간다는 걸로 읽히는데요. 그렇죠. 청와대 취재했을 때도 청와대에서는 결국 가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갈 것이라는 좀 무게를 뒀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그 호르무즈 해협 위치가 나오는데요. 예.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있는 뾰족히 튀어나온 그 반도가 아니고 곳이라고 해협입니다. 하죠? 예. 네, 지금 동그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폭이 제일 좁은 곳이 55km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곳에서 이제 지나는 그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이 약 40%에 달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금 일본 자막은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 예. 지금 그런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 사이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저곳에서 그 유조선들이 피습되는 사건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해서 미국이 저곳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협조 요청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하단에 있는 아덴만에 그 아프리카 해적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해군 청해부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지원 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측 경제 침략 사안도 새로운 게 좀 나왔죠, 소식이. 네. 네. 일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가 뭐 지금까지는 안보 문제였는데 이 불화수소, 네.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에도 이용이 되지만 네. 사용이 되지만 이게 화학전 무기로도 사용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 그리고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입니까? 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포괄적으로 수출이 됐다. 그러니까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일본의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수출할 수가 있었다. 특히 이제 20kg 이하면 네. 아예 아주 뭐 그 제한 없이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 네 개 나라가 그 국제 통제 이 국제 통제 체제가 있는데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네. 이 중에 오스트레일리아 체제가 바로 이제 화학전을 네. 못하게 하는 그런 견제하는 그런 체제인데 여기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송기호 변호사죠. 송기호 변호사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냈는데요. 이분이 오늘 국회에서 이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관련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화수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하는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것을 우리나라에는 수출 규제를 했으면서 기존에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4개 국가에 수출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예.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안보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소재를 수입해서 제3국, 북한이었죠. 북한에 수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전략물자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예. 즉 우리나라는 안보에 위협이 있다면서 수출을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를 빼겠다고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화이트리스트도 포함되지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불화수소 등을 수출해 왔다라는 거죠. 예. 일본의 지금 이 수출 규제에 관련돼서 지금 무논리와 무도함이 계속 지금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구성하기 위해서 일본 제품을 수입할 때 이 네, 경유로로 택했던 그런 국가라서 맞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에 또 주요 이슈 있으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